정권의 늦게까지 안전을 구해주시는 사회는 어느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풍조를 넘어섰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 정부 출범 2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점차 보폭을 넓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인 박성준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올해 첫 출연이신데요. 이제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를 타면서 야당의 이제 압박 수위를 좀 더 높여가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2달 차 이제 맞이했던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도 이제 무너졌고,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이제 잠정 중단이라는 뭐 그런 또 지금 이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이게 서로 이렇게 뭐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의 언어와 이제 대변인의 언어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네. 보통 일상적으로 대변인의 언어는 현안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장관 취임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대통령에는 이제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끝났을 때 매듭을 짓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실제 허물 없이 기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그것이 쟁점화가 되고 네.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쟁점이 되니까 논란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가는 대통령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는 매듭의 언어여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주면서 실질적으로는 통합의 언어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저는 좀 도어 스태핑 자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머지않아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국민의 이제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저는 잠정 중단을 하더라도 고려를 해보더라도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언어는 매듭의 언어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기자들과 만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정의 비전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진단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실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임시 방편적인 도어 스태핑 가지고는 대통령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또 문제의 쟁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혼란만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론의 심판을 받았고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급 후보자가 이제 4번째 낙마를 하면서 부실 인사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또 4번째 청문회 패싱 인사도 나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해야 될 취임의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할 때 결국 국민에게 이제 그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정치력을 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은 여야의 협력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야의 협력 관계에서 나의 인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야당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호흡을 같이 해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상력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와처럼 야당에게 손짓을 내밀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고 독주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는구나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정의 파트너라고 할 경우에는 야당에게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제도적인 틀을 맞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제도화의 틀을 벗어난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왜 이렇게 악수를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7월 첫째 주 이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약간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와 또 이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또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당내 분위기는 저는 지금 아직 이런 건 이르고요.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타당의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실수나 이러한 독단에 의해서 국민의 민심이 이제 심판한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전히 저는 이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 보고요. 저는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2년 뒤에 있는 2024년의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민주당은 상징적 의미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정당 지지율,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고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지난 그 선거들에서 민주당이 잘 못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반사의 이익을 얻었다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총평을 했는데 그 민주당도 지금 뭐 마찬가지 이야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뭐 의원님도 참석하셨을 것 같고요. 예.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그리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전략과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이런 거죠. 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크게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 정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에게 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야의 협력과 국민에게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력자의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잘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여야의 협상력에 대한 협력, 그리고 국민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력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조력자의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 국정의 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퇴행적 행보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번 의원총회에서 짚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야당은 또 뭐를 했냐면 지금 신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원구성을 통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야의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국회의장과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네. 아니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지금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민생을 위한다면은 이제 원 구성이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원구성이 되잖아요.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여야에서의 어떤 당내 역학 구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있고 이제 우리도 있는 건데 자, 원구성을 11대 7로 했을 경우에 상임위를 누가 가져가냐 이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 기소 분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후의 조치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국힘의 입장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결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민생 입법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의원총회에서 의견도 좀 있었던 것은 네.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현안들을 보면 네네. 정말 여야가 모두 첨예하게 네네. 대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손뼉을 마주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그 임기 일치 입법 문제인데요. 네, 네. 이건데 먼저
먼저 쏘아올린 건 여당 측이 아니라 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이걸 국민의힘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거 전 정부 알박기 인사부터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이거 정치적인 흥정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가 이제 있고 네. 특히 여야의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을 경우에 전임 정부에 있었던 공공기관장을 이제 교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정부의 국정 철학과 향후 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 밑받침을 누가 하냐면 사실은 이제 내각하고 공공기관장들이 한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모든 정부에서 그러면 대통령과 같이 국정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 교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기관 임기는 3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5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겹쳤을 경우에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남게 되죠. 남게 네.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 공공기관장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과거에 뭐 무슨 블랙리스트라든가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정권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단 네. 말이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그럼 피하려고 하는 뭐냐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이 그러면 이것을 제도화하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것은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제 2번에 제도화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국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받아줘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왜 안 받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뉴스로는 뭐 국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던데요. 그럼 긍정적으로 받으면 이걸 만들어서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차후에 이제 예. 입법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관련해서 예, 예.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장, 예,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임기가 보장돼 있단 끝까지 말이에요. 가야 된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이 있고 임기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출구를 만들어줘야지 임기가 보장되는데 뭐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 자체가 제도적인 틀이 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임기 보장됐는데 왜 나가라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출구라는 거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얘기한 들면. 것처럼 네.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 그 정부에 맞게 임기를 만들어주고 임기가 안 됐을 경우는 사퇴하는 쪽으로 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이신데 예.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제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전대 룰 싸움이 그 좀 평가가 예. 대외적인 평가가 이제 친명계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이제 당내의 세력 분포에 의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했을 때 당원에 의한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과거에 이제 정당사를 보면 계급 정당, 계층 정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 정당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당은 캐치홀 파티예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포괄 정당을 했을 경우에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당원 당규에 봤을 때 특히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았을 때 컷오프를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게 당 간부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 당 간부 중심으로 권한을 줬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확대해서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당원 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이 개정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포괄 정당에 맞게 캐치홀 파티에 맞게 그리고 민의를 하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전준위 하는데 모든 그 전준위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전대룰의 예. 결정이 이제 친명계의 네. 그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인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이제 더 드리면 물론 이제 강아랑 앵커가 또 이제 추후 질문이 있는데 어대명이란 네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번 선거 전대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럼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정당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정권을 쟁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을 하는 거고 정치는 뭐냐면 자기의 실력과 입증을 통해서 자기 권한을 확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내가 이런 실력을 갖고 있고 비전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원들의 당심을 받으면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예를 들면 70년대에 40대 기술원에 있었던 분들은 그러한 민의를 그 당심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의 변화를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은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저도 당대표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할 수 네. 있다고 하면 나가겠죠.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고 이 지금 어대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당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등식이 성립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거를 불식시키려고 하면 보다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과 민의를 받아서 새로운 민당의 가치와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도전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셨잖아요. 예, 예. 또 보면은 이재명 그 의원이 여의도 입성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는데 이거 출마 시동을 거는 거 맞습니까? 저는 이미 이제 시동을 걸었다고 보고요. 이미 걸었다. 아마 이번 주나 17일 날 아마 등록이니까 이번 주에는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민주당은 결국은 이제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에 대한 확인 그런 차원에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회 전반기 4개 상임위에서 의원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후반기엔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시는지 너무 저는 궁금한데요. 네. 그 상임위가 이제 저 처음에 가서는 국방위를 갔는데 제가 국방위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네. 원래 이제 원내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국방위를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차출됐다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면서 그 자리를 들어가서 법사위 활동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재위를 좀 했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는 경제 상임위를 가서 좀 더 대안을 좀 진단도 하고 대안도 모색하는 그런 경제 상임위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네. 추가로 의정 활동 계획도 잠깐 이제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뭐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국제 정치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요. 국제 정치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협력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경쟁의 시대가 왔는데 지금은 뭐냐면 대결의 시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결의 시대가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의 시대가 이미 이제 오고 있다. 그것이 이제 미중 갈등이고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의 이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대결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제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이제 국제주의라든가 실질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확산 이런 쪽에서 이제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자유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지금 경제에 있어서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국제정치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더 공부하고 대안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좀 국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앞으로 저는 상당히 앞으로 위기의 시대라고 봐요. 그 위기 시대에 맞는 정치인의 준비된 모습으로 좀 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위기 해법을 찾고 또 이제 국제 외교까지 그 활동을 또 많이 들여다보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 그리고 14주 만에 바뀐 여야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